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3권 탈리아에서 에게해, 동부의 작은 섬 하나를 무대로 펼쳐지는 한 남자의 극적인 흥망성쇠를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사모스의 참주 폴리크라테스입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캄비세스 2세의 이집트 원정이라는 거대한 대륙적 서사 한가운데에 이 섬나라 참주의 이야기를 교차 배치해 놓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폴리크라테스의 생애가 권력, 탐욕, 그리고 신의 섭리에 대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가장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의 아카익 시대 말기입니다. 이 시기 동지 중에의 지정학적 지형은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는 키루스 대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가 리디아 왕국을 병합하며 거침없이 서쪽으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내륙의 그리스 도시들이 하나둘 페르시아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 시작했죠. 남쪽에서는 이집트 제26왕조, 이른바 사이스 왕조가 생존을 위한 군사적, 외교적 방벽을 필사적으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대륙 제국들의 충돌 사이에서 에게해, 동부의 섬 하나가 전례 없는 강력한 해상 제국 그리스어로 탈라소크라티아를 구축하며 당대 국제 정치의 핵심 변수로 떠오릅니다. 그곳이 바로 사모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모스 해상제국의 부상과 지정학적 전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모스는 에게해와 헬레스폰토스를 잇는 핵심 상업 항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는 그리스 본토 동쪽 소아시아 연안 바로 앞에 사모스 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리적 이점은 사모스인들이 일찍부터 해운업과 해적지를 결합한 독특한 해양 경제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합법적인 무역과 불법적인 약탈의 경계가 모호했던 시대, 사모스인들은 이 둘을 능숙하게 오갔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서진으로 소아시아 연안의 그리스 도시들이 압박을 받게 되자 바다를 향한 사모스의 팽창주의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육지가 막히면 바다로 나가야 하는 법이니까요. 폴리크라테스의 서사는 단순히 사모스 섬 내부의 정치적 다툼을 넘어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스 본토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정학적 네트워크 속에서 전개됩니다. 핵심 주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집트입니다. 파라오 아마시스 2세의 통치하에 페르시아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사모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연간 7에서 8톤의 은으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는데 이것이 폴리크라테스 함대 구축의 경제적 배후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페르시아입니다. 소아시아를 장악한 거대 육상 제국이죠. 사르디스의 페르시아 총독 오로이테스가 나중에 막대한 재물을 미끼로 폴리크라테스를 본토로 유인하여 처형하는 몰락의 근원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파르타입니다. 그리스 본토의 강대국으로서 사모스 반역자들의 요청과 과거 약탈 행위에 대한 원한을 명분 삼아 사모스 원정을 단행합니다. 여기에 코린토스도 가세하게 됩니다. 이제 폴리크라테스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약 540년 폴리크라테스는 중무장한 보병을 감당할 수 있는 소수의 친위 세력을 동원하여 헤라 여신 축제 기간 중 아크로폴리스를 기습 장악합니다. 초기에는 두 형제인 판타그노토스와 실로손과 함께 섬을 3분할하여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학술적 쟁점이 있습니다. 에이딘 카티라는 학자는 이것이 갑작스러운 쿠데타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폴리크라테스의 아버지 아이아케스가 이미 사모스 함대의 치안 판사이자 유력한 선주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폴리크라테스의 독재는 기존 해양 지배 가문이 권력을 자연스럽게 상속하고 강화한 연속적 과정이라는 것이죠. 기원전 약 535년 폴리크라테스는 권력 독점을 위해 형 판타그노토스를 암살하고 동생 실로손을 페르시아로 영구 추방합니다. 반대파 귀족들을 가차없이 억압하여 피타고라스와 같은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섬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사모스 출신인데 바로 이 폴리크라테스의 독재를 피해 남이탈리아의 크로톤으로 망명한 것입니다. 단독 참주가 된 뒤에는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합니다. 이집트 아마시스 2세와의 전략적 동맹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100척의 펜테콘터, 즉 50단 노선과 1000명의 궁수로 구성된 대함대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 함대로 에게해 전역에서 무차별적인 해적지를 자행합니다.
폴리크라테스는 적에게 빼앗은 것을 돌려주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애초에 아무것도 빼앗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궤변적인 논리로 약탈 경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의 무차별적 포획은 동맹국의 화물조차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폴리크라테스의 치세를 연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원전 540에서 538년 헤라 축제를 틈타 아크로폴리스를 기습 장악하고 형제들과 공동 통치를 시작합니다. 기원전 535년 형을 암살하고 동생을 추방하여 단독 독재 체제를 확립합니다. 기원전 535년부터 525년까지 해상 패권을 확장하며 레스보스 함대를 무찌르고 델로스 인근의 레네이아 섬을 점령하는 등 에게해의 지배자로 군림합니다. 기원전 525년 바로 그 유명한 반지 사건이 벌어지고 이를 계기로 이집트와의 동맹이 파기됩니다. 같은 시기에 캄비세스 2세의 이집트 원정에 맞추어 친페르시아로 외교 노선을 전환하고 40척의 3단 노선을 페르시아에 파견합니다. 이때 국내의 정적들을 함대에 태워보내 제거하려 했으나 이들이 회군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스파르타와 코린토스가 가세하여 사모스를 40일간 포위하지만 결국 철수합니다. 기원전 522년 사르디스 총독 오로이테스의 함정에 빠져 소아시아 본토로 건너갔다가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합니다. 다만 연대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에이딘 카티는 폴리크라테스의 즉위가 통설인 기원전 533년경이 아니라 리디아의 사르디스가 키루스에게 함락되기 직전인 기원전 548년 또는 547년으로 대폭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투키디데스의 짧은 기록과 파편화된 서정시 그리고 혼재된 고고학적 지층 사이의 모순 때문에 이 연대기 논쟁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폴리크라테스 서사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을 지배했던 서사 구조, 바로 과도한 행운이 신의 질투를 부르고 그것이 필연적인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헤로도토스는 폴리크라테스의 생애를 서술하면서 단순한 정치적 연대기를 넘어 이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구조를 정교하게 직조해 넣었습니다. 폴리크라테스의 이야기는 과도한 행운이 필연적으로 인간의 오만, 즉 휴브리스를 낳고 이것이 신들의 질투, 프토노스테온을 자극하여 결국 피할 수 없는 비극적 파멸, 네메시스로 이어진다는 고대 운명론의 교과서적 구현체입니다. 폴리크라테스는 권력을 잡은 이후 단 한 번의 중대한 군사적 패배나 정치적 좌절 없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전쟁과 약탈은 물론 외교적 책략에서도 항상 승리했고 그의 이름은 소아시아 연안과 그리스 본토를 넘어 이집트에까지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오니아 철학과 그리스 종교의 관점에서 볼 때 필멸자인 인간이 겪는 완벽하고 지속적인 행운이야말로 자연의 법칙, 피시스와 우주의 조화, 코스모스를 교란하는 가장 치명적인 징후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아마시스 2세가 폴리크라테스에게 보낸 경고서신은 이러한 헤로도토스의 역사관을 응축하여 대변하는 핵심적 문학 장치입니다. 아마시스는 편지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신들은 인간의 행복에 대해 본질적으로 질투심이 많다. 한 인간이 어떤 좌절도 없이 성공만을 거듭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거대한 징벌을 부른다. 인간의 삶은 마땅히 긍정과 부정, 성공과 실패가 균형 있게 교차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행운은 우주적 균형을 폭력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신적 개입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시스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스스로 버려 상실의 고통을 겪으라고 조언합니다. 다가올 파멸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 인간 스스로 통제 가능한 작은 불행을 창출함으로써 우주적 장부의 손실을 기록하려는 마술적이고 제의적인 시도였던 것입니다. 아마시스의 조언을 깊이 새긴 폴리크라테스는 자신이 소유한 수많은 보물 중 가장 잃기 고통스러운 것을 고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대 최고의 장인 테오도로스가 세공한 황금빛 에메랄드 인장 반지를 선택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인장 반지는 단순한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참주 개인의 정체성과 통치권, 그리고 제국에 대한 합법적 통제력을 상징하는 강력한 정치적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크라테스가 이 반지를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비싼 보석을 잃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그 자체의 일부를 바다에 내던지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50단 노선을 타고 넓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 이 반지를 스스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깊은 상실감에 빠져 애도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운명을 조작하여 다가올 재앙을 피하려 한 마법적 시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불과 며칠 뒤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한 어부가 유례없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어부는 이토록 훌륭한 물고기를 시장에서 파는 대신 참주에게 직접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폴리크라테스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어부를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의 하인들이 물고기의 배를 가르자 버렸던 바로 그 반지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바다가 반지를 토해내어 다시 그의 손에 쥐어준 것, 이것은 신들이 그의 가짜 희생을 승인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폴리크라테스에게 예정된 파멸은 절대 취소되거나 회피될 수 없다는 무서운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 소식을 서신으로 접한 아마시스는 즉각 사모스와의 동맹을 파기합니다. 아마시스의 결정은 맹목적인 미신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폴리크라테스에게 닥칠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몰락의 소용돌이에 이집트 왕국마저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정치적 거리두기였습니다. 결국 이 반지 사건을 계기로 폴리크라테스는 완벽한 지정학적 고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반지 이야기가 던지는 서사적 통찰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휴브리스입니다. 우주적 균형을 속이려는 인간의 오만이죠. 폴리크라테스는 인위적으로 만든 작은 불행으로 신들의 장부를 조작하려 했지만 신들은 이를 가차없이 거부했습니다. 둘째, 거부된 희생입니다. 바다가 반지를 토해낸 순간 신들이 폴리크라테스의 가짜 희생을 승인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적 심판의 선고였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고립입니다. 아마시스의 절교 선언으로 이집트라는 최대 후원자를 잃게 되면서 폴리크라테스의 파멸서사는 완성됩니다. 물론 현대 역사학의 시선은 이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학자들은 아마시스가 행운이 두려워서 동맹을 끊은 것이 아니라 실은 폴리크라테스 자신이 쇠락하는 이집트 대신 부상하는 페르시아에 편승하기 위해 먼저 배신한 것이라고 봅니다. 헤로도토스가 이 냉혹한 지정학적 갈아타기를 신화적 프레임으로 극화한 것이라는 해석이죠. 반지의 귀환으로 상징된 비극의 종결은 폴리크라테스 자신의 내재적 결함, 즉 끝없는 물질적 탐욕, 그리스어로 필로크레마티아를 통해 완성됩니다. 이집트의 막대한 재정 지원이 끊기고 군사비 조달에 압박을 받던 시기, 사르디스의 페르시아 총독 오로이테스가 거짓 전가를 보내옵니다. 캄비세스 왕이 자신을 숙청하려 하니 자신을 탈출시켜주면 숨겨둔 막대한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금이면 폴리크라테스가 전 그리스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유혹이었죠. 폴리크라테스의 딸은 아버지가 제우스에 의해 몸이 씻겨지고 태양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는 극도로 불길한 꿈을 꾸었다며 본토행을 강력히 만류했습니다. 당대의 유능한 점쟁이들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폴리크라테스가 돈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성과 합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채 오로이테스의 덫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딸의 예언몽도 점쟁이들의 경고도 아무것도 탐욕의 눈먼 참주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사르디스에 도착한 폴리크라테스는 체포되어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참혹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기서 딸의 예언몽이 잔혹한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의 시신 위로 비가 내립니다. 제우스가 그의 몸을 씻어낸 것이죠. 그리고 자결하는 태양열이 그의 피부에서 땀과 진물을 짜내며 전신을 감쌌습니다. 태양이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숭고해 보였던 예언몽이 이토록 잔혹한 물리적 현실로 역전되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로도토스 문학이 도달한 비극성의 정점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오만하고 부유했던 자를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우주의 균형이 잔혹하게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의 화가 살바토르 로사가 그린 폴리크라테스의 십자가 처형 장면입니다. 그림 오른쪽 하단의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인물이 바로 오로이테스입니다. 이제 폴리크라테스 서사의 문학적 화려함 이면에 있는 현실 정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에게해를 지배했던 초기 형태의 상업, 해군 군산복 합체의 냉혹한 현실 정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폴리크라테스가 단순히 신화적인 행운아가 아니라 군함의 기술적 혁신과 공격적인 약탈 경제를 결합하여 동맹국과 적국을 동시에 통제하려 한 진정한 의미의 혁신적 탈라소크라트, 즉 해상 패권자였음을 지적합니다. 폴리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참주들,
예를 들어 코린토스의 킵셀로스나 아테네의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주로 육상 기반의 권력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폴리크라테스의 권력은 철저히 바다의 통제력에 기반했습니다. 초기에는 100척의 펜테콘터와 1000명의 궁수, 후기에는 40척의 최신의 3단 노선까지 운영할 정도로 막강했죠. 이 해상제국의 팽창을 가능케 한 가장 결정적인 군사기술적 혁신이 바로 사마이나입니다. 사마이나는 노자비가 두 줄로 배치된 2단 노선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뱃머리에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멧돼지 머리 모양의 충각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적선 측면을 들이받는 충파 전술에 최적화된 설계였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배의 다목적성입니다. 현대의 보건 연구와 유체역 학적 분석에 따르면 사마이나는 일반적인 전함의 좁은 비율, 길이 대폭 10대 1 대신 6대 1에 가까운 훨씬 넓고 넉넉한 선체 비율을 가졌습니다. 상판에는 선미부터 선수까지 길게 이어진 보호갑판이 깔려 있었고 이 덕분에 뛰어난 보건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전투 병력은 물론 무거운 약탈 화물 최대 15톤까지 한 번에 싣고 먼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이나는 그 자체로 전함이자 수송선이며 무역선인 폴리크라테스식 무차별 해적 제국주의에 완벽히 부합하는 혁신 병기였습니다. 키루스 대왕의 사르디스 함락으로 이오니아 내륙에 부유한 도시들이 페르시아 치하에 편입되자 상대적으로 독립을 유지한 해안가 도시들과 섬들은 생존을 위해 바다로 진출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모스는 당시 동지 중에 식민지 개척과 무역의 절대 강자였던 밀레토스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폴리크라테스는 밀레토스를 향해 직접 대규모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때 동북부 에게해의 강력한 해상 세력이었던 레스보스가 밀레토스를 구원하기 위해 대규모 연합 함대를 파견했지만 폴리크라테스의 함대는 해상 전투에서 레스보스군을 완벽하게 격파하고 납포했습니다. 포로로 생포된 레스보스인들에게는 굴욕적인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족쇄를 찬 채 사모스시까지 주변에 거대한 방어용 해자를 파는 노역에 투입된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는 사모스가 밀레토스와 레스보스라는 두 거대 세력을 꺾고 동부 에게해의 유일한 지배자로 등극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폴리크라테스의 무차별적인 해상 납포는 아시아와 그리스 본토를 잇는 전통적인 외교 및 선물 교환 네트워크를 심각하게 파괴했습니다. 먼저 스파르타의 원한입니다. 기원전 547년경 스파르타는 동맹인 리디아의 크로이소스에게 300탈란트에 달하는 거대한 아르고스 양식의 청동솥을 보냈는데 가장자리에 그리핀 머리가 장식된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모스 함대에게 약탈당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이집트의 아마시스가 스파르타에 선물로 보낸 아마포 흉갑 360가닥의 정교한 금실과 면실로 짜인 동물 문양 흉갑마저 중간에 탈취당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코린토스의 원한은 더 극적입니다. 코린토스의 참주 페리안드로스가 코르키라의 유력 가문 소년 300명을 고자로 만들기 위해 리디아의 알리아테스에게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후송선이 사모스에 기항했을 때 사모스인들은 소년들을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굶어 죽으려는 아이들을 위해 밤마다 참깨와 꿀케이크를 던져주는 축제를 열어 코린토스 경비병들을 지치게 만든 뒤 아이들을 코르키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도주의적 행동이었지만 코린토스는 이로 인해 사모스의 깊은 앙심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누적된 원한이 기원전 525년경 스파르타와 코린토스의 연합 사모스 침공으로 이어집니다. 스파르타 연합군은 사모스 시가지 내부에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등 거세게 몰아붙였으나 폴리크라테스가 에우팔리노스의 설계로 미리 구축해둔 견고한 성벽을 뚫지 못하고 결국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해상 강도질과 무역 보호비 명목으로 축적된 막대한 부는 방어력 강화와 과시적 공공 건축에 쏟아부어졌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를 사모스의 3대 기적이라 칭송했습니다. 첫 번째, 에우팔리노스의 수도 터널입니다. 산을 관통하는 1036m 길이의 터널로 포이시에도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뚫어 가운데서 만나게 한 고대 공학의 걸작이죠. 두 번째, 인공 방파제입니다. 전함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 한가운데에 쌓아 올린 거대한 구조물로 해상 건축의 정수였습니다. 세 번째, 헤라 신전 헤라이온입니다. 그리스 세계 최대 규모로 지어진 길이 100m의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라 신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학술적 쟁점이 있습니다.
기원전 550년경 거대한 로이코스 헤라 신전이 파괴된 사건에 대해 과거 학계에서는 이를 폴리크라테스의 쿠데타에 따른 방화 및 사회적 대격변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에이딘 카티는 최신 고고학 발굴 결과를 인용하여 이 웅장한 신전이 방화가 아니라 늪지대라는 불안정한 지반 위에 무리하게 건축된 탓에 기초가 침하하여 자연적으로 붕괴된 것이라고 논증합니다. 한편 이 매머드급 토목 공사들은 참주의 권위를 물리적으로 과시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잉여 평민들의 노동력을 국가 주도로 흡수하여 반란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폴리크라테스는 한편으로는 아나크레온이나 이비코스 같은 당대 최고의 서정 시인들과 후에 페르시아 궁정 의사가 되는 데모케데스를 궁정에 초빙하여 막대한 급여를 주며 문화적 후원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참주정의 야만성을 세련된 예술로 윤색하려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자신에 반대하는 귀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 및 추방했고 불순분자들을 이집트 파병함대에 강제로 태워 보내 이국 땅에서 죽게 만들려는 극도로 냉혹한 철권 통치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편찬 방식과 현대학계의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3권은 결코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열한 단순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는 사모스 서사를 제3권 39장에서 60장, 120장에서 125장, 142장에서 149장이라는 세 부분으로 조각내어 중심 사건인 페르시아 캄비세스 2세의 이집트 침공 및 다리우스의 찬탈 서사와 정교하게 교차 편집하는 복합 구조를 취했습니다. 이 구조적 결합은 두 세계 최고 권력자들의 심리적, 도덕적 궤적을 비교 대조하게 만드는 고도의 문학적 계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먼저 광기와 탐욕의 교차입니다. 캄비세스 2세는 아피스 황소를 죽이고 자신의 친동생 스메르디스를 암살하며 임신한 누이이자 아내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비이성적인 광기와 폭력을 휘두르며 자멸해 갑니다. 이것이 폴리크라테스가 친형을 암살하고 형제를 내쫓았으며 동맹국 이집트를 배신하고 결국 치명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 오로이테스의 덫에 걸려 파멸하는 궤적과 거울처럼 조응합니다. 하나는 광기이고 다른 하나는 탐욕이지만 결국 자기 파멸이라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권력의 공백과 수복의 병행입니다. 페르시아 내에서 귀를 잘린 가짜 스메르디스, 마고스가 왕위를 찬탈했다가 다리우스를 비롯한 7인의 귀족 음모자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는 혼란기는 사모스 내에서 폴리크라테스 사후 그의 비서 마이안드리우스가 허울뿐인 민주정, 이소노미아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결국 페르시아 다리우스의 비호 아래 실로손이 귀환하여 참주의를 찬탈하는 과정과 유기적으로 공명합니다. 더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헤로도토스가 사모스의 초기 역사에 이토록 긴 지면을 할애한 이유가 그가 당대에 목격하고 있던 페리클레스 시대 아테네 제국을 겨냥한 고도의 메타포였다고 해석합니다. 사모스는 과거 압도적인 해군력을 바탕으로 동맹을 억압하는 탈라소크라티아를 구축했다가 결국 페르시아의 속주로 전락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440년 사모스 반란을 잔혹하게 진압하며 제국주의적 오만에 빠져있던 동시대 아테네 독자들에게 아테네 역시 과거 폴리크라테스와 같은 휴브리스의 길을 걷고 있으며 유사한 몰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정치적 경고를 서사 구조 속에 은닉해 둔 것입니다. 앞서 반지 사건을 다루면서 잠깐 언급했던 현대 역사학의 시선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아마시스와 폴리크라테스의 동맹 파기 과정을 헤로도토스의 도덕적 우화, 즉 반지 사건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기원전 6세기 후반 동지중해의 지정학적 지각 변동에 따른 철저한 현실 외교, 레알폴리틱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기원전 530년경 키루스 대왕의 사망 이후 새롭게 등극한 캄비세스 2세는 이집트를 정벌하기 위해 지중해 최강인 페니키아 해군을 막대한 자금으로 용병으로 사들였습니다. 이 압도적인 페르시아 대함대가 이오니아 연안까지 집결하자 사모스 함대의 우위는 일거에 무력화되었고 자유로운 해적질과 제해권 유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압박 속에서 폴리크라테스는 쇠락해가는 이집트의 아마시스 대신 강대국 페르시아에 편승하기로 전략을 급선회합니다. 이집트로부터 받던 연간 7에서 8톤의 은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캄비세스에게 40척의 최신 3단 노선을 자발적으로 파병한 것이죠.
따라서 아마시스가 폴리크라테스의 행운이 두려워 스스로 동맹을 끊었다는 헤로도토스의 아름다운 신화적 서술은 사실 폴리크라테스 자신이 오랜 후원자였던 이집트를 가차없이 배신한 지정학적 갈아타기를 헤로도토스가 윤리적 프레임으로 극화한 결과라는 것이 지배적인 학술적 해석입니다. 게다가 폴리크라테스는 이 파병조차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함대에 자신의 정적들을 몰아넣고 캄비세스에게 이들을 2번 다시 사모스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밀서를 보내는 극도의 정치적 술수를 부린 것입니다. 국내의 정치적 불만을 외부로 수출하는 냉혹한 철권 통치의 전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딘 카티의 연구가 제기한 도발적인 쟁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5년에 출간된 그녀의 저서는 전통적 서사를 전면적으로 재해석하여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째, 노예 무역의 문제입니다. 카티의 가장 급진적이고 흥미로운 통찰인데 사모스의 탈라소크라티아가 단순한 상선 납포를 넘어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인 인신매매와 노예 무역을 통해 구축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집트 파라오 아마시스를 위해 복무했던 수많은 이오니아 및 카리아 출신의 그리스 용병들이 사실은 자발적인 계약 군인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서 사모스인들에 의해 이집트에 팔려간 뒤 강제로 병역을 치르며 자신의 몸값을 충당해야 했던 이른바 자가 해방 노예였다는 주장입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폴리크라테스의 함대는 인신매매 수출을 통해 막대한 이집트의 은과 교환하는 거대한 용병 공급소이자 흑색 경제의 허브였던 셈입니다. 둘째, 연속성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티는 폴리크라테스의 독재가 갑작스러운 찬탈이 아니라 기존 해양지배 가문이 권력을 자연스럽게 상속한 연속적 과정이라고 봅니다. 셋째, 고고학적 재해석입니다. 역시 앞서 다루었지만 헤라 신전 파괴가 방화가 아닌 집안 치마에 의한 붕괴였다는 것으로 폴리크라테스의 억압성과 관련된 폭력적 프레임을 걷어내는 주장입니다. 폴리크라테스의 흥망성쇠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기원전 6세기 지중해의 냉혹한 생존 투쟁과 제국주의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헤로도토스의 텍스트 속에 박제된 이 서사는 한 인간의 경이로운 행운과 극단적인 오만이 빚어낸 도덕적 파멸을 경고하는 완벽한 고대 비극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문학적 외피를 걷어내면 기원전 6세기 지중해에 거친 무역풍을 타고 요동쳤던 냉혹한 지정학적 생존 투쟁, 혁신적 군사기술의 전파, 그리고 노예 무역과 약탈 경제라는 폭력적인 고대 제국주의의 실체적 역동성이 고스란히 숨쉬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러한 다층적 의미를 탁월한 구조로 보존함으로써 단순한 지방의 편년사를 넘어 인간의 탐욕과 권력 정치의 항구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수박 겉핥기와 함께 고대 역사의 한 조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